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전망에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3일 일정으로 백악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맞이했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가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의 시작을 함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회담은 더 큰 합의의 과정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남북미 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서두르진 않겠다고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And it really is, it's a step by step. It's not going to go fast. I've been telling you that for a long time.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두 정상은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필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파악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는데 미국 측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방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은 부부간 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까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 비핵화 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 정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만 밝혀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단계적인 스몰딜보다 일괄 타결식 빅딜을 내세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당장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강력한 관계를 강조하며 제재 해제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서 단계적 합의, 스몰딜도 가능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일괄 타결식 빅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 단계적 이행이 가능하지만 일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내세워온 빅딜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This isn't the right time, but at the right time, I'd have great support with North Korea.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nd frankly, I had the option of significantly increasing them. I didn't want to do that.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식량 지원 등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지원이 쏟아질 거라며 엄청난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과 제재 유지를 재확인한 것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원론적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보다 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부각하며 추가 협상을 위한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약해진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일단 공은 북측으로 넘어간 셈인데 오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즈음해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 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귀국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 등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즈음해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청와대가 언급한 대북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측의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 특사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를 암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또 청와대 입장은 어떠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현재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 강경 발언은 자제하면서도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하겠다고 맞서면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할 우리 정부가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가 지금의 톱다운 방식의 뜻을 같이 하면서 북한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진전된 입장을 보인다면 5, 6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뒤이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박 3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미국을 떠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에는 변함이 없었고, 박봉주 내각 총리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교체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어제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현재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1년 만에 물러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1928년생, 만 91살로 최근 수년 동안 현직 은퇴의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최룡해 신임 상임위원장은 북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임 총리에는 김재룡 자강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해왔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직함도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변동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최고인민회의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국무위원장 대신 국가주석직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국무위원장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 대해서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서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경우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위원으로 진입하는 등 오히려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경우 개혁개방의 지휘자라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과 나이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퇴진 가능성이 주목 대상이었는데 절충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내각 총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경질되는 형태가 아니라 건강 등을 고려해 퇴진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으로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진입하고 박봉주 총리도 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출근길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여전히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5.5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오늘 오전과 밤에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전까지 영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과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밤에는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고 주말인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 18도, 대전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번처럼 돌풍을 동반하면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계획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YTN의 단독 취재 내용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김 전 차관 얼굴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태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YTN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안경이 무태안경을 쓰는 특징도 있고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고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시죠. 그러니까 약간 크고 밑에 볼이 약간 돌출돼서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진만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동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윤중천 씨와 권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당시 윤 씨는 조카에게 시켜 특정 동영상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추적해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쌍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과거 경찰은 이 고화질 원본을 성접대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김학의 전 차관을 강제 수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이를 가로막았고 김 전 차관은 수사 와중에 등산까지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중천 씨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도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
원본에도 얼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원본 앞부분 뚜렷하게 찍힌 가구와 벽지를 보면 윤중천 씨 별장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노래 부르고 성관계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대가성을 의심해 뇌물 혐의 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 금지, 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겁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2013년 5월, 김 전 차관은 정작 관악산 등산까지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손댈 수 있어요? 출국 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시작되고 그랬었는데 아예 그 손도 못해.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시작됐었어요. 특히 YTN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제성에만 주목해 3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고 이 중 1명은 무고 혐의로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5명은 모두 윤 씨가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알게 됐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좀 더 의지만 있었다면 추가 수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도 다르게 완전 반대의 결론을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한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는지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 당시엔 김학의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모른다고 했던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주변 사람들에겐 자신이 김 전 차관을 보호했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중천 씨의 지인은 YTN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감싸주고 혼자 구치소에 갔다면서 자신이 신의가 있는 사람임을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 당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한 진술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YTN 단독 보도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부부가 OCI 그룹 계열사 주식을 호재를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거래 정지 같은 악재 직전엔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업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 후보자 측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사흘간 가지고 있던 삼광글라스 주식 3,800주를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주당 59,500원일 때 이틀에 걸쳐 600주를 팔았고 1,000원 가까이 떨어진 사흘째엔 3,200주를 통 크게 매도했습니다. 2주 뒤 한국거래소는 이 주식을 거래정지 조치했습니다. 재고자산 처리 문제로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인데 6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는 단숨에 4만 원 초반대로 폭락했습니다. 마치 거래정지를 예감한 듯 미리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건데 미심쩍은 거래는 또 있습니다. 오 변호사가 지난해 1월 5일과 10일 삼광글라스 주식 3,500여 주를 팔자 공교롭게도 닷새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2억 2천만 원을 부과해 주가가 4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오 변호사가 이 주식을 나흘에 걸쳐 9,000주가량 사들인 직후엔 삼광글라스가 계열사와 수백억짜리 계약을 맺는 호재를 공시한 일도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삼광글라스가 속한 OCI 그룹 재판에 2차례나 관여했고 이미선 후보자 역시 삼광글라스 주식 900여 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OCI 계열 회사인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런 시기에 왔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흔히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이라도 주식을 신속히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YTN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을 포함해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들끓는 여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상한 주식거래부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이 된 게 없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는 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와의 전면전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선전포고했던 야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잇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 안팎에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임명을 강행하자니 들끓는 여론이 부담스럽고 장관 후보자 2명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내주자니 인사검증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내대표님 모시기 전에는 그럼 청문회 관련해서 공식적인 부분 없을 거라는 뜻이죠? 있게 되면 당 대변인 통해서 언급을 하겠죠. 네,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 여당의 힘을 실어줬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이미선 사퇴론에 무게를 두면서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여당은 두 후보자 모두 큰 문제가 없다면서 특히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잇따른 인사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격인 분쟁 해결기구 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무역 분쟁의 최종 심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들을 폭로한 후 7년간 은신했던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영국에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런던 경찰은 줄리안 어산지를 보호해온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대사관에서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어산지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망명자 신분으로 생활하며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산지가 망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2010년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냉이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미 국무부의 외교 기밀 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또 미국 외교 전문 25만 건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영국 정부에 체포된 어산지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또 어산지를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며 현재 어산지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e'll be making a determination. I know nothing really about him. It's not my deal in life. What would you like to see happen? What punishment? I don't really have any opinion. I know the Attorney General will be involved in that, and he'll make a decision. 어산지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산지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어산지가 미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년 전과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떤 점이 주요했을까요? 선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에 헌재 앞에 모인 여성단체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낙태에 반대해온 천주교는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팽팽한 맞불 집회로 달아올랐습니다.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전해지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면서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2019년 4월 11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7억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입니다. 경제개발과 인구관리의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을 통제 대상으로 삼아서 그 책임을 전가해왔던 지난 역사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꾸준히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온 천주교 측은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가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 태아 시기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는 분명히 여성에게는 큰 상처이기 때문에 낙태로 가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또 사람들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쫓던 경찰이 수상한 돈 수억 원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 승리와 동업자 버닝썬 최대 주주까지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씨가 세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혐의 특정하셨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이 유리홀딩스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클럽이 위치했던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이자 버닝썬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에 수억 원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것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원산업 대표 최모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는 버닝썬 지분을 42%와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업체가 투자금 회수를 넘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닝썬 투자자인 린사모의 측근과 버닝썬 공동대표 2명도 대포 통장을 이용해 클럽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요 주주 모두가 뒷주머니를 찬 셈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챙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는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연결고리인 타이완인 린사모에 대한 수사가 막히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중국과 타이완, 홍콩 등의 한국과 관련된 현지 폭력 조직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린사모의 출석도 요청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경찰은 린사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주 안에 가수 최정훈과 로이킴, 매드킴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불법 촬영 1건과 음란물 유포 5건이 확인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로이킴과 에디킴은 각각 1건씩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승리의 경우 성접대와 횡령 등 다른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이른바 비투 논란을 불러온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의혹을 받던 래퍼 마이크로닷 아버지 61살 신모 씨, 신 씨가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이미 20여 년간 잠적한 전력이 있어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혐의는 어디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열심히 해결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서 신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20여 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상당이지만 자료가 사라진 것까지 합하면 당시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추가 피해를 주장한 이들이 경찰에 찾아오거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서울로 옹무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고인을 태우고 출발한 대한항공 K201편은 오늘 새벽 4시 42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 직후 고인의 시신은 운구 차량에 실려 빈소인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기한 자구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금호아시아나는 당혹감 속에서도 더 긴밀히 채권단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 악화로 박삼구 회장이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자구 대책을 마련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가진 금호고속 지분 전부를 담보로 맡기는 대신 5천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3년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포기하겠다는 뜻도 채권단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조건을 달면서도 3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산업은행 등 9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역시 회의 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재 출연이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고 5천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시장 자금 조달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금호아시아나의 자구안을 거부한 셈입니다. 배수진을 쳤던 금호아시아나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거부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채권단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헌장이 100년 만에 고국 땅에서 울려 퍼졌고요.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숙제도 제시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식 때 점화됐던 독립의 횃불이 42일 동안 전국을 누비고 되돌아왔습니다. 3.1운동이 각지의 독립투쟁과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희망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점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은 1919년을 상징하는 19시 19분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광복 후 미군 C-47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처음 고국 땅을 밟았던 여의도. 당시 쓸쓸했던 환국 장면을 재현한 후손들에게 대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비록 그날은 환영해주지 못했지만요. 오늘만큼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100년 전 중국 상하이의 허름한 새방에서 숨죽이며 선포했던 임시헌장도 서울 한복판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기념식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뿌리 위에 가지를 키우고 꽃을 피웠다며 분단 극복을 역사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선포와 함께 다양한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만여 명의 시민들은 선현들의 독립 정신을 되새기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공장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실 인천에서 벚꽃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올해는 유엔기구와 함께 친환경 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보안시설이어서 평소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1년에 딱 일주일만 벚꽃 동산이 개방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화사한 벚꽃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겨보려는 사람들. 5살 어린아이도 엄마와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아기가 감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 데리고 갔다가 바람 쐬주러 데리고 나왔는데 아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벚꽃 축제의 주제는 친환경입니다. 텀블러를 들고 온 관광객들에게 국제구호단체가 아프리카 르완다 사업장에서 가져온 커피를 직접 내려줍니다. 르완다 오리지널 싱글이거든요. 유엔 환경계획과 인천관광공사도 벚꽃 동산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캠페인인 위그린 인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그린 인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 측은 사회적 기업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추억의 교복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방문객들은 옛날 기억을 되살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 재밌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한테 또 추억을 더 이렇게 선사해드리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평일에는 7,000명 수준, 주말엔 2만 명이 벚꽃 동산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축제가 사회적 가치와 친환경이라는 주제와 어우러지면서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창업한 기업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매출을 높이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이끈 아이돌 그룹의 성공 사례처럼 시장을 잘 아는 기획사가 처음부터 창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기획형 창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일반적인 창업기업의 5년 뒤 생존율은 27%. 이에 비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은 80% 선으로 높은 편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원 창업은 매년 15개 이상 새로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매출이 높은 이른바 스타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획형 창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 안에 있는 그런 우수한 자원들을 시장에 있는 어떤 그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와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좀 더 의미 있는 기획형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획사의 기획력을 하나로 묶은 드림팀을 구성해 시작부터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든가 시장 조사, 그다음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같이 해준다면은 성공기업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출연 기관은 창업 공간과 기술, 시설 등을 제공하고 창업기획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기획형 창업은 연구자에게는 준비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기획사에게는 시작부터 사업에 참여해 시장성을 넓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의 숫자도 늘어나겠지만 가장 질 높은 창업,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케팅에 강한 기획사와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자가 드림팀을 구성하는 기획형 창업이 성공적인 연구기관 기업을 세우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오랜만에 아이돌 그룹 위주가 아닌 밴드 중심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슈퍼밴드 제작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슈퍼밴드는 숨은 천재를 발굴하고 최고의 조합과 음악으로 밴드를 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종신과 윤상, 넬의 김종환과 링킨파크 조한, 그리고 악동 뮤지션 이수연 등 최고의 뮤지션이 밴드를 이끌 프로듀서로 참여하는데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은근히 예전에 심사위원이나 프로듀서 할 때부터 밴드나 그룹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마음속으로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뽑을 때 비주류이기도 하고, 그리고 밴드 음악이 잘 되면은 스타 한 팀이 탄생하는 거 외에도 그 악기라든지 각 뭐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음악 전반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밴드가 진정한 밴드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고, 그게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음악적인 사치, 어떻게 보면 뭐 자아도취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 세계를 공유할 친구들이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네, 오늘도 쌀쌀한 아침이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오늘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전과 밤 한때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보시죠. 주말인 내일은 비 예보 없이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한 차례 비바람이 불면서 공기는 깨끗해지겠지만 날씨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벚꽃은 내일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모레 비바람이 불고 나면 벚꽃이 저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물어 가면 벚꽃은 아쉽지만 이번 주말은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제 강원도에 내린 폭설 때문인데요. 4월의 때 아닌 많은 눈이 오면서 강원도 일부 지역의 스키장이 재개장했습니다. 강원도 용평의 모습인데요. 정말 한결같죠? 주말인 내일까지 개장한다고 하니까요. 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방문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굿모닝 YTN 아침 6시 반에 시작합니다. 더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